여보세요. 네, 윤채원 소장님, 저 김 팀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번 시간에는 환율이랑 그 에피소드 관련해서 너무 재밌고 어떤 윤채원 소장님만의 통찰력을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 어, 말씀하시고요. 예, 그 소장님께서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관련해서 어떤 일화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 좋은 질문이고, 지금과 같은 딱 시기하고 어떻게 보면 일치되는 그 사례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때도 이제 환율, 금리, 부동산 관련 얘기예요. 예, 지금 현재 우리 2022년 지금 8월 현재 환율, 금리, 부동산이 화두잖아, 그죠?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는 초기니까 그거 N 달러 환율 관련의 얘기인데 예, 중소기업체 대표분인데 그 주지는 서울 청담동이고요. 예, 그분이 저를 찾아와 컨설팅을 받고 싶대요, 환율. 그러니까 N 달러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서를 한 4, 50페이지 정도 작성 A4 용지에 예, 전달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N화가 강세가 되고 우리 원화가 초약세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뭐 결론이 그거죠. 예, 그러니까 N화 가치가 지금은 많이 내려왔는데 그때는 N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100엔당 1,500원이네요.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 거죠. 네, 근데 그분은 그렇게 되면 돈을 이제 빌리면 안 되지요. 그죠? 왜냐? 예, 만약에 1,000원 이하에서 빌렸는데 갚을 때는 1,500원이 돼버리면 500원을 더 갚아야 되잖아. 그죠? 예, 맞아요. 근데 그 보고서를 가지고 서울대 경제학 교수를 찾아간 거야. 예, 고등학교 친구래요. 네, 근데 서울대 교수는 내가 쓴 보고서가 정반대 얘기를 한 거야. 오히려 약세라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돈 빌리도 괜찮다라고 한 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1,000원에 빌리면 900원 가면 100원 남잖아. 갚을 때 900원이 되면 그죠? 예. 그러니까 돈을 빌려라 한 거야. 그게 구체적으로 날짜가 언제인가요? 2007년 한 10월경으로 기억이 돼요. 네, 그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950원, 예, 원에는 약 한 800원에서 850원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1,500원까지 갈 수 있다 해서 100%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서울대 교수는 그게 700원까지 간다는 거 아니야. 100원당 700원. 그러니까 20% 남는 거지, 돈을 빌리면. 예? 예, 네, 왜냐면 빌려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그때 850원인데 갚을 때는 700원 갚아도 되는 거지. 그럼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20% 남으면 뭐 행제지요. 횡재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돈을 뭐 할 거냐고 내가 물었어. 아파트를 산대. 네, 서울 청담동 43평짜리 아파트가 바로 그거야. 근데 그 문제는 이제 환율은 거꾸로 가버리고 너 환율이 오르면 금리도 올라요. 작년이 그 케이스잖아. 작년이 환율이 1,100원에서 그 다음에 원래 1,300원까지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N을 빌렸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빌린 N으로 부동산까지 산다고 했다고요? 부동산 산 거야. 그래가지고 또 빌려가지고 예, 나는 이제 사지 마라 하고 빌리지도 말라. 또 아파트도 사지 말라. 그 얘기고 왜냐면 나는 환율이 올라간다고 했으니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야. 또 금리 올라가면 은행에서 돈 빌리가 사면 또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서울대 교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정반대야.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도 하면 되게 똑똑한 줄 알잖아. 그죠? 예, 근데 환율과 금리, 부동산에 관한 한 내보다 훨씬 못한 거야. 뭐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1년 후잖아. 그죠? 이제 집도 샀고, 엔화도 빌렸고. 근데 이제 100엔단 800원 안팎에서 1,500, 600원까지 온 거야. 예, 그럼 두 배잖아. 그죠? 예, 또 이자도 엔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두 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20억을 그때 돈 빌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렸는데 이제 갚을 때가 돼 버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이제 40억 원을 갚아야 되는 거야. 1년 만에. 네. 환율 때문에. 근데 이제 집값은 또 반토막 가까이 난다고. 한 예. 40% 나니까. 그러면 빚은 2배로 늘고 집값은 반토막이 났어. 그래갖고 총 손해본 금액이 2008년 기준으로 약 한 26억 원 가까이 되는 거야. 와, 네. 얼마나 그렇게 그 친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나는 이제 빌리지 말라고 하고 아파트도 사면 안 되고 오히려 팔아라는 거고 있는 아파트까지. 서울대 교수는 일본 돈 빌려가 집을 사면 큰 대박이 난다고 얘기한 거야. 예. 예? 네. 근데 그 결과는 내 얘기를 들었으면 그냥 부자가 오히려 거꾸로 됐을 건데. 왜냐면 조금 있다가 빌리면 되잖아. 그죠? 맞습니다. 왜 1년 있다가 빌립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됐어. 왜냐면 거꾸로 갔거든. 그래갖고 예. 2008년 9년부터 앵이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100엔당 1,600원에서 1,000원 이하까지 내려간다고. 그럼 50%잖아, 그것도. 그러면 집값이 그때 또 반토막이 나서 그 집을 샀더라면, 그때 샀더라면, 예. 앵하 빌려서 50% 남고, 집 2배로 올랐으니 100% 남고, 그러면 1년만 내지 2년만 150% 남을 수 있는데, 자기는 150% 터진 거야. 아이고, 한 1, 2년만 늦게 했어도, 그래서 이제 예.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예. 될 수 있지만은 어설픈 그 환율 전문가, 예. 어설픈 금리 전문가, 어설픈 부동산 전문가 만나면 부자도 한순간에 그러지가 되는 거야. 아이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서울대 교수긴 한데, 저는 소장님의 그 경력이 훨씬 더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대 아니, 교수보다는 내 경력이 화려하지. 예, 화려한데 어떻게 그걸 서울대 교수 말을 들을 수가 있죠, 그분이?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분 얘기들은 그래. 자기는 전교 2등을 했고, 그 서울대 교수는 전교 1등을 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그 1등을 못 따라잡았다. 그래서 그 서울대 교수는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재테크에 있어서는 참 평범한 서울대 교수다. 경제학 교수가 환율 어떻게 될지 몰랐고, 금리 어떻게 될지 몰랐고, 다 그거 경제학 소관이거든. 예. 부동산 어떻게 될지 몰란 거야.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똑같아.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도 환율 올랐지, 그죠? 예. 금리 올랐죠. 근데 부동산은 꺾이잖아, 그죠? 네. 작년부터. 예. 작년 한 10월경부터 꺾였다고. 그러니까 지금하고 어떻게 똑같은 일이 그때도 발생한 거야. 지금도 우리 뭐 지난해 초에 환율 내려간다 하는 사람 많았잖아. 그것도 그때도 교수들이 많았어. 그때부터 나는 또 환율 올라간다고 얘기했다고. 그죠? 예.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 오르게 돼 있어요. 또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 환율이 오르면. 작년이 그 케이스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못 이겨낸 시점이 언제냐. 한 1년이 있다가 부동산이 이제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 50%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예. 그런 얘기가 그 2008년, 7년에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 부동산 가격이 한 50% 떨어질 수 있다, 강남도. 근데 결국 1년 있다가 이제 보니 자기 재산이 깡통이 돼버린 거야. 왜? 은행 입장에서는 한국 돈으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일본 돈을 받는 게 아니거든. 빌려줄 때에는 일본 돈 빌려주고 원화로 이제 바꿔갖고 준 거야. 그러니까 대출 표시는 N이지만은 돈을 찾아갈 때는 원화로 바꿔가 준 거야. 근데 갚을 때는 원화를 가져가 가지고 N화를 바꿔 갚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빌린 것 때문에 N화는 2배 가치가 올라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이제 이번에 1토막 된 거죠. N화 대비. 예. 그러니까 20억 빌린 게 40억을 갚아야 되고, 맞아요. 그건 원금이고, 예. 또 이자도 내야 되잖아. 그죠? 예. 근데 아파트 가격은 또 반토막이 났어. 그러니까 뭐, 한 순식간에 뭐 20억 아이고. 터져버린 거지. 환율 전망 실패하고 금리 전망 금리 전망 실패하고 부동산 전망 아유, 실패한 거야. 악재가 3중으로 겹친 거네요. 근데 이게 우연히 일치 같아도 결국 환율 모르면 금리 어. 모르고, 어. 금리 모르고 환율 모르면 부동산 모른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아, 네.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은 예,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예. 큰 거시적인 경제 지표는 크게 봤을 때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 출발은 항상 환율이라고. 그때도 환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 다음에 금리가 움직였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움직였다고. 2021년 이후도 환율이 먼저 움직였다고, 그죠? 그 다음에 금리가 움직였다고. 그리고 부동산이 움직인 거예요. 아, 예, 소장님,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예, 예.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그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예, 일본 지지. 예. 예,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오히려 달러당 75엔까지 상승했거든요. 예. 그게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일본의 보험회사들이 자산 운용을 해외에서 해요. 예. 그러면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보험금을 내줘야 될 돈이 많아. 그러면 일본 보험회사들이 외국에서 자산 운용을 하니 일본이 금리가 낮고 이러니까 외국에서 자산 운용하니까 외국에 있는 자산을 일본으로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아, 팔아가고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 그죠? 아, 네. 그러니까 일본 보험회사들이 외국 자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준 거야. 그러니까 달러를 팔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엔화를 산 거야. 그러면 엔 가치가 올라가잖아. 아, 그렇군요. 거기다가 2011년에 그게 일어났잖아. 그죠? 예. 2010년부터 그리스 위기가 발생해. 예. 2010년부터 그리스 재정 위기가 발생해. 그게 또 유로 위기로 확산된다고. 네, 맞아요. 한 2년간에 네. 또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또 미국도 2012년까지는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계가 복합적으로 된 게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보험회사들이 예. 그 외국에 운용하는 자산을 팔아가지고 엔화로 바꾸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달러 팔고 엔 매수를 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1차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 예. 엔 강세. 예.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유럽 위기가 생기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엔이 상대적으로 강세. 그런데 미국 경제도 유럽 경제하고는 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회복이 늘어져.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달러 가치도 하락. 그래서 이제 그 복합적인 구조에서 엔이 초강세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환율이라 하는 거는 예. 복잡하게 연결돼,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도 마찬가지지. 원화하고 미국 달러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결국은 지난 1년간 달러 인덱스가 강세야. 그러니까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강세야. 그러니까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인데 그게 유가가 상승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 일본 엔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그리고 일본 금융회사나 상장회사들은 외국에서 자산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엔 가치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외국 자산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쉽게 하면 달러를 샀어. 그죠? 예. 예. 엔화를 팔은 거지.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가 엔화 가치가 한 20%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138까지 간 거예요, 한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환율이라 하는 거는 국제 간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통화량이나 기준금리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대학 교수들은 대부분 이제 틀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이제 연결시키면 아까 환율은 또 금리 상승을 수반해요. 일본도 금리가 상당히 올랐어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아, 그렇군요. 미국도 많이 올랐지만은 그런데 저 낮은 금리 대비 그러니까 분모를 옛날 금리로 하고 분자를 최근 금리로 하면 일본이 더 올랐어 미국보다. 아, 시장 네. 금리는 아, 시장 금리는 그렇군요. 예. 절대 금리는 그 미국이 높지만은 그러니까 환율은 반드시 금리 상승을 수반한다. 그럼 환율이 왜 금리 상승을 수반하나요? 우선은 돈이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일본 돈이나 한국 돈을 가지고 달러를 사야 되잖아. 그럼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는 거야. 돈이 귀해지는 거야. 그죠? 아, 네네. 돈이 귀해진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또 자금 시장이 경색돼. 왜냐면 특히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나라 없이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예. 즉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있다는.
신용도가 낮은 경우 금리가 더 올라가. 그런 식으로 해가 환율 상승은 또 물가 상승을 초래해.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예. 물가가 상승하면 또 돈 가치가 떨어져. 예.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걸 이자를 더 많이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맞습니다. 화폐 사용에 대한 대가가 비싼 거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또 물가 상승도 간단히 말해서 돈이 귀해지는 거잖아요. 돈이 귀해진다는 게 보다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아, 네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더 많은 이자를 내놔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돈 빌려주는데 돈 가치 떨어지면 안 되니 너 이자를 더 주라. 아, 예. 그래서 소장님 말씀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은, 예, 그 소장님 유튜브 영상 보면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관한 영상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채널에도 한번 이 서울을 포함한 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예. 전반적인 한국의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윤채현 소장님만의 고견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 지금 뭐 최고의 지금 이슈거리잖아, 그죠? 예, 지금 우리나라도 또 중국처럼 부동산에 올인한 국가야. 가계자산의 한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그 일본만 하더라도 예금 자산이 많은데 한국은 지금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가 무너지는 거야. 가계자산이 줄어드니까. 그래 지난해 20억 하는 아파트가 만약에 10억 간다면 가계자산이 10억 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문제를 유발하지. 왜?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야. 아, 네, 더군다나 돈을 빌려가 투자를 했다면. 부동산 매수는 대부분 돈을 빌려가 투자하잖아요. 그죠? 예, 한 50% 정도 빌린다고.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또 부자들도 그래 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양도세, 빚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채만큼 공시하고 양도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사용을 하려고 한다고, 은행 돈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 돈 10억, 은행 돈 10억을 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예. 작년에 그런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집값이 10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은행 빚은 그대로잖아, 10억. 그럼 내 재산은 제로가 돼. 깡통이 돼버린다. 그러면 소비가 안 일어나.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라는 그 조직도 자기들도 자산 운용을 해야 되고, 또 은행이 부실 채권이 많으면, 그러니까 20억 할 때는 부실 채권이 아닌데 10억이 되면 그게 부실 채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담보로 받은 집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아, 원래는 20억 할 때는 70%면 14억 가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 30% 정도 할인해가 그 담보를 설정하거든요. 그러면 20억짜리는 14억이 담보 가치인데, 근데 집값이 10억이 되면 담보 가치가 4억만 모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30%를 공개를 하거든. 시가에 70%만 인정하니까. 그러면 담보가 7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그걸 경매에 들어가, 그 아파트를. 안 그러면 본인이 집을 팔아서 상환을 하든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되면 집값 하락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빠지다가 나중에 한 20% 정도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담보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가격 거품이 너무 많고, 그것도 거품이라는 그 어떤 수준이 거품이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뭐 가상자산 가격도 비쌌고, 그죠? 주가도 그런 대로 높았고, 부동산 가격도 높았잖아. 그럼 은행이 볼 적에는 자산이 문제가 없어. 돈 빌리 간 사람이. 근데 올해 들어와가 가상자산도 한 60% 떨어졌고, 5, 60%, 그죠? 예, 주가도 종목별로 한 50% 빠졌고. 그러면 부동산도 한 20% 빠져버리면 작년에는 건전한 채권이 올해는 완전히 부실 채권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거품이 아닌 것이 가격이 내리도 거품이 돼버린다. 소득 수준 대비 너무 부채가 많은 거야. 예, 작년에는 자산 소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품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손도 그만큼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10억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자산이 없는 거야. 부채만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이제는 불확실해지고, 그러니까 예, 은행이 부실 채권이 증가한다는 거야. 예, 예,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은행도 회사채를 발행하면, 즉 금융채를 발행하면 은행 금리도 올라가.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가. 예,
그러면 환율, 금리, 주택 가격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부자들이 아직은 뭐 우리 아파트는 문제 없다. 그 얘기는 너무나 태연한 태도로 할까? 그 긴장감이 없는 거지. 예, 긴장감. 예, 아파트 가격이 20%만 빡 내려가는 순간에는 예, 자기 부채는 그대로잖아. 그죠? 근데 자기 재산이 40% 주는 거예요. 50대 50의 그 비율로 자기 돈 50%, 은행 돈 50% 썼으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 돈은 그대로로 부채는. 그런데 자기 재산이 40%까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도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거는 오히려 더 가격이 떨어져도 아파트는 거품이야. 제가 어떤 윤 소장님 영상을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전체 부동산이 1만 채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중에 0.03%가 나머지 1만 채의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0.03%면 세 채가 나머지 1만 채 가격을 결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올라갈 싶거든요. 적에도 그렇거든. 예, 서울 시내 약 500만 채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예, 아파트가 한 150만에서 200만 채 있을 거라고. 계산하기 좋게 200만 채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 그 중에 하루에 200만 채 중에 몇 채 거래야 되겠어요? 하루에. 한 달에 요즘 보면 100몇 건밖에 안 일어난다고. 200만 채 중에. 예.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아, 네. 200만 채 중에 10%면 몇 채? 20만 채잖아. 예, 1%면 2만 채잖아. 예, 그러면 0.1%면 2천 채잖아. 예. 2천 채가 그래 안 되는 거야. 0.03%면 600채네요. 그렇지. 예. 그 정도 거래가 돼 가지고 집값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그게 말이나 되냐 이거지. 600채의 거래량이 200만 채의 가격을 결정하네요. 그렇지. 와, 네. 주식도 그랬는데 주식은 그나마 거래량이라도 많아. 그래도 하루에 1% 가까이 돼. 근데 이건 부동산은 한 달에 1% 거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0.1%, 0.3%가 200만 채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를 때도 쉽게 오르지만은 내릴 때도 쉽게 내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은행 빚하고 연결돼 있고 내릴 때는 20%가 내릴 순간에는 예. 가팔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보통 네. 한 달 거래량이 600채였는데 지금 갑자기 매도 물량이 막 한 달에 막 6,000채, 막 네. 1만 채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 나중에 되면 은행 부채 때문에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럼 갑자기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면은 갑자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막, 폭락해버려. 그때는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일본 사례를 보면 최고가 대비 제일 낮은 가격은 80% 내지 90%까지 떨어져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안 했어요. 10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져요. 그렇지,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 일본이나 미국, 영국은 경험을 했다고. 소장님께서는 한국이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뭐 우리가 환경이 이제 2007년, 8년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빠요. 2007년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 이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미국발 금융위기라 그랬어. 한국발이 아니고. 근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한국도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자영업이 굉장히 몰락할 수준까지 왔다고. 또 중소기업도 뭐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뭐 식당도 잘 안 가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어졌다고. 또 중소기업도 뭐 그런데 납품하는 또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네, 우리 경제가 2007년과는 달리 많이 나빠졌어. 또 실업률도 2007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래 안 나빴어. 한계 기업도 2007년은 전체 상장 기업 3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50% 가까이 됐어. 한계 기업. 예. 그리고 빚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어. 가계부채나 이런 거요? 예, 예, 가계부채가. 네. 그런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올랐어. 그런데 자산 가격은 크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옛날하고 비교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40% 떨어졌으니 이번에도 40% 떨어지면 괜찮을 거다. 천만에 말. 더 떨어진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갈 때까지 간다고. 참을 때까지는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예, 안 팔고. 예, 근데 그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시점. 그래서 경기 불황이 얼마나 지속될 거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경기 불황이 지금부터 뭐 사실상 경기 불황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잖아. 그죠? 미국은 뭐 2분기 연속 마이너스고, 뭐 유럽도 그렇고,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경기 불황이 만약에 2023년 말까지 내지는 2024년까지만 지속되면 그 하락폭은 커요. 왜냐면 은행에서 1년 단위로 돈 빌린 사람도 많잖아. 왜냐면 단기 자금도 빌려가지고 주택 산 사람도 많거든. 또 단기 자금 빌려가 주식 한 사람도 많거든. 1년짜리 돈 빌려가지고 가상자산 투자한 사람도 많거든. 그러면 올해 연말이나 되면 이제 작년에 빌렸다면 작년에 주가도 높았고 가상자산도 높았고 그때 빌린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이 되는 올해쯤 되면 이제 상한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상한을 하려니까 가상자산 가격도 내렸어. 주가도 내렸어. 주택 가격도 내렸어. 팔락해서 살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덤핑으로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덤핑이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소장님 저 영상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왜 한국 경제에 중국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큰지랑 또 그럼 앞으로 중국 경제의 미래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고견 듣고 싶습니다. 2007년만 하더라 중국은 연 10%, 11% 성장을 했어요. 2007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중국은 뭐 2분기에는 0% 성장했잖아요. 예. 상해 봉쇄가 원인이기는 하지만 또 봉쇄가 없었더라도 3%, 4%밖에 안 나왔을 거라고. 아, 왜요? 미국도 뭐 마이너스 성장하고 했으니까 예. 뭐 중국도 미국에 대한 수출을 하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 줄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중국 부동산이 지난해 9월부터 망가졌잖아요. 사실은 지난해 3월부터 망가졌어요. 근데 9월에 헝다 사건이 터졌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게 아니고 누적된 것이 9월에 와가지고는 상한 능력을 완전히 성취해버린 거예요. 헝다가.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빚내가 갖고 했어. 근데 9월에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빚내가는 못 갚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항상 경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 않아요. 예. 그 이전에 그 우리 암에 걸리면 한 2년 전부터 몸속에서 암세포가 확산됐는데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3년째 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사기야. 예. 그럼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죠? 예. 예. 경제도 똑같다 이 말이야.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원래 터지지만은 그동안에 자영업이 몰락하고 중소기업 기반이 와야 되고 다른 뭐 실업률이 높고 그죠? 청년 실업률이 높고 결혼 인구가 감소하고 그죠? 예. 그런 것이 누적돼 오는 과정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기반이 착한 상에서 집값만 올란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 아,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반이 좋은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면 건전한 집값 상승이야. 그죠? 예. 근데 기반은 무너지는데 집값만 상승한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200만 채 중에 그저 1000채, 2000채 거래대가 그것도 한 달에 그래가 집값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질 적에는 집값이 하락할 때는 이제 중산층 붕괴된 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실업률도 반영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락폭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올라갈 때는 작게 거래돼도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매도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빚낸 사람도 재산 다 까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팔자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 매수량이 그냥 서서히 막 조금씩 하면서 가격이 오르는데 내려갈 때는 확 갑자기 매도량이 확 늘어난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초반에는 괜찮아. 근데 20%가 딱 되는 순간에는 예. 30% 내려가면 내 재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전세 자금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야. 빚내가 집 산 사람은. 예, 소장님이 그 8.15 머니에서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예. 버블이 한번 생기면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시간의 문제일 뿐 거품은 반드시 붕괴된다. 갑자기 여기 그 바로 생각이 나요. 거래량 때문이야. 그러니까 가격 결정 시스템이지. 쉽게 하면. 문자로 쓰면 가격 결정 시스템이고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 거래량이야. 200만 채가 있는데 한 달 동안에 겨우 2,000채, 3,000채 거래대가 가격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도 1%는 거래되거든. 20만 채는 거래돼. 그것도 하루에. 네. 근데 이건 한 달에 2,000채, 3,000채밖에 거래 안 되는 거야. 주식은 하루에 1% 거래되는데 부동산은 뭐 한 달에 한 1%도 거래가 안 되니까. 0.1%밖에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게 가격 결정 원리가 그는 구조가 너무 왜곡되어 있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걸 그 국토부나 아니면 뭐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주택협회에서 하든지 그거를 그 집계를 2,000채 이상 거래될 때만 아니면 거래되지 않으면 2,000채가 될 때까지 그것도 월이 아니고 그죠? 뭐 10일 단위로 하든지 그럼 예. 한 달인 것도면 4주니까 한 10,000채가 거래될 때 가격을 평균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가격을 발표해야 되지 그 방법을 안 바꾸면 망할 기에는 엄청 크게 망해버려요. 아, 그렇군요. 예. 어, 그래서 그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소장님께서 한국이 가계자산을 부동산에 올인한 국가라고 하셨잖아요. 예. 혹시 그러면은 왜 가계가 부동산에 올인을 한 건지, 그리고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금 GDP 대비해서 OECD 국가 중에 1등이라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거 이제 부동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거 살라고 빚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가 그 늘어난 거는 집 살라고야. 아, 예. 그러면 집값이 왜 올랐냐는 거, 아까 그 시스템 때문에 올란 거예요. 하루에 뭐 10채만 거래돼도 서울시 전체에 한 채만 거래돼도 다, 그 동이 다 올라. 아이고, 저 집이 5분에 2억 올랐다더라. 이러고 우리도 2억 올란 거로 그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하락 국면에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인들만 유독 부동산에 집착을 할까요? 그게 이제 주식의 전문가가 없고 뭐 지난 1년 반 동안 검증됐잖아요. 더군다나 또 환율을 알면 외국에라도 나갈 수 있는데 일본처럼 아, 네. 일본은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환율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가정주부도 환율 지식 수준이 높다고. 우리나라 경제학 교수보다는 일본 아줌마들이 환율 결정 원리를 잘 알아요. 예. 근데 우리는 대학 교수도 경제학 교수, 대학 교수도 아니. 예. 그것도 서울대학 교수도 잘 모른다고. 와, 되게 재밌는 시각이에요. 한국에 금융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가게들이 부동산으로 가버리니까. 부동산으로 가버린다. 왜냐면 일본은 외국에서 자산 운용하는데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거예요. 금융 자산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 뭐 증권 전문가 없지, 외환 전문가 없지. 예. 그러니까 부동산 뺏게 갈 데가 없어.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서울대 교수도 외환은 자신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부동산이야. 그거는 연세대 교수도 마찬가지야. 환율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 힘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부동산이야. 예. 그러면 공무원도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그 환율에 이제 능력이 있어요. 가정주부까지. 그러니까 외국에 쉽게 나갈 수 있는 거야. 또 일본인 금리까지 낮으니까. 예.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금융 수준이 높다고 보세요, 윤 소장님께서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외국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반드시 환율을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는 순간에 환율하고 연결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정주부도 환율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주식 공부하듯이 하는 거야. 근데 환율을 모르고 주식 공부할 수 있는 안 되지. 안 되죠. 그거는 체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금리도 그 환율 모르면 안 되거든. 예.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금리가 부동산하고 연결돼 부동산도 결국 환율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환율 모르고 부동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는 거는 되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음. 그 가계 자산이 축적돼 버린 거예요. 예. 결국 그것이 이제 자성자박이야. 결국은 이제 국제 간의 자본시장 이동하는 게 오늘날이잖아. 또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잖아. 예. 앞에서도 질문을 했지만은 예. 우리나라 중국 수출 의존도가 제일 높거든요. 국가별로 보면 한 25% 되거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그러면 중국이 어려우면 우리도 중국 수출 안 되는 거야. 미국이 어려우면 중국은 미국에 수출 안 되듯이 우리는 중국이 어려우면 중국 수출 안 되는 거야. 근데 부동산 어렵고 성장률 엉망이니 중국이 어려우면 우리도 실물 경제 무너지는 거야. 실물 경제가 무너지 주가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또 금리 오르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 예. 왜냐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네. 실물 경제가 무너진다는 건 기업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죠? 기업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럼 금리가 올라가. 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줘. 네, 네. 그래서 환율, 금리, 부동산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그 시스템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갖고 환율 제대로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더라. 내가 30년간 경험해보니 그렇더라. 아, 오늘 되게 재밌는 통찰력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에 많은 수준의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 자체가 이 부동산 쪽으로 몰려있는 어떤 기형적인 가계 자산을 그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다. 그렇대죠. 야, 환율을 공부하면 이제는 그죠? 미국에 투자해도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지 아는 거야. 예, 이 국내에서만 이제 투자할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올 수 있으니까. 일본이 그래가 돈 벌어. 근데 우리는 환율 지식이 없잖아. 서울대 교수도 안 되고, 연세대 교수도 안 되고, 한국은행 총재도 안 되고, 예, 삼성경제연구소도 안 되고, 앞에서도 이게 조순 그 서울시장도 안 되고, 예, 다 안 되는 거야. 예. 환율이 안 되면 외국에 못 나가. 네. 나가더라도 그 나가야 될 시점에 안 나가고 힘든 시기에 나가는 거야. 예, 소장님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중국의 GDP가 다국적 기업이랑 국내 기업이랑 그게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큰 차이가 있죠. 예, 왜냐하면 예, GDP라는 말 자체가 드메스틱이라는 말이 D란 말이에요. GDP에서 G는 그로스고 예, P는 프로덕트 생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게 드메스틱이 제일 중요해. 예, 국내야. 예, 그러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하잖아. 그러면 많은 국가 기업이 그 들어가가 있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미국의 애플, 독일의 그 자동차 3사, 독일은 뭐 2,000개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중국 GDP 창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은 누가 벌어가요? 미국 사실은, 기업, 예, 독일 기업이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는 중국 거지만은 그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은 그 외국 기업이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월급 정도, 중국 국민들이 그 취업을 하면, 그죠? 인건비, 임금비 정도 그 받아가는 정도, 예, 그 다음에 세금 받는 정도, 네. 그뿐이지 뭐요. 인건비, 법인세, 예,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GDP는 외국 기업이 창출한 걸 모두 다 외국 기업은 또 수출 어디 해요? 미국에 하고 자꾸 그러니까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수출을 미국에도 한다고. 그걸 역수출이라고 한다고. 네. 근데 역수출은 돈을 누가 가지요? 애플이 가져가잖아. 그럼 중국 기업의 돈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외화가 중국으로 가긴 하는데 그게 사실상 애플 중국, 돈이. 예, 중국에 있는 애플 기업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애플 돈이다. 그러니까 이제 GDP가 수출은 중국 수출인데 실제 뜯어보면 애플이 수출한 거고 독일의 자동차 3사가 수출한 거고 일본의 기업들이 수출한 거라. 그런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 베트남도 비슷하고. 저는 이 설명을 해주셨을 때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건데 여태까지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서울대 교수도 잘 모르거든. 네. 예. 그래가지고 보통 그래서 중국이 뭐 수출 세계 1위 수출 국가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근데 중국의 수출 기업이 유명한 게 뭐가 있지라고 하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렇잖아요. 예. 와, 그 아이러니한 게 그냥 바로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중국이 수출로 외화를 벌어오는 거는 중국 내에 외국 기업, 있는 외국 외국 기업이. 기업들. 예. 예. 그 중국에 수출 기업이 없지 않나요, 소장님? 제대로 이름이 있는 건 없지. 알리바바가 중국 내에서 장사하는 기업이잖아. 예. 알리바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요즘 와갖고 이제 2차 전지 가는 게 이제 조금 수출되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이제 막겠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중국을 옥새 작전을 하는 거지 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중국 기업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는 GDP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 근데 흔히들 그거를 망각하고 몰라서 그럴 거야, 교수들이. 예. 모르니까 이제 중국 GDP 아니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야. 네. 소장님, 혹시 중국이 한국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더 나쁘다고 봐. 왜냐면 부동산 위기가 먼저 왔잖아요. 우리보다. 그런데 중국은 부동산 비중이 한국보다 높거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 우리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그거는 20%가 넘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전세제도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올라갈 때도 우리처럼 안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려오더라도 사줄 사람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지금 내렸으니까 사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대부분 자기 집이니까 내리도 사줄 사람이 없어. 또 자기 집이 가격이 같이 내렸기 때문에 살 돈도 없어. 예. 또 은행 가도 안 빌리죠. 담보가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제도도 잘 알아야 돼. 예. 그래서 혹시 소장님 그 중국이 옛날부터 막 여러 개 국가로 막 분열되고 쪼개지고 그랬었잖아요. 예. 이번에 중국 위기가 혹시 중국이란 나라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라고 혹시 보시나요? 그걸 옛날부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래갖고 경제가 어려우면 이제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아, 지금 진짜. 그동안에 그래도 묻혀 있던 것이 중국 경제가 2000년부터 20년 동안 계속 성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민족끼리 갈등이 조금 흡수가 됐죠. 근데 진짜 어려워져 버리면 모두 다 이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노선을 갈 거 아니야. 예. 그래 돼버리면 분열의 우려도 있는 거죠. 어, 거기다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분열을 뭐 유도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